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한민국의 영토는 국제법상 한국의 주권과 통치권이 미치는 영토, 그리고 인접한 해안까지 주권이 미치는 곳은 전부 한국 땅입니다. 그러나 국가 구성 요소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국민이 없다면 제대로 된 국가가 구성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민, 즉 한국인의 피를 가진 사람들이 그 영토에 거주해야 비로소 완벽한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에서 태평양을 가로질러 4시간 30분을 날아가면 도착할 수 있는 남태평양 북마리아나 제도의 한 섬에 제2의 한국이라고 불러도 좋은 곳이 있습니다. 원주민의 45%가 한국인의 피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이 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난 2014년 7월 30일 미국, 한국, 일본의 언론은 93세의 미국인 시어도어 방커크 씨가 사망했다는 속보를 띄웁니다. 평범한 미국인이 지병으로 사망했는데 미국, 한국, 일본 언론은 왜 호들갑을 떨며 속보를 띄운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남성은 미국에게도 한국에게도 일본에게도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게는 태평양 전쟁의 승리를, 한국에게는 광복을, 일본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인물이죠. 1945년 8월 6일 하늘의 요새라 불리던 미군의 에놀라 게이 B-29 슈퍼포트리스에는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리틀 보이가 실립니다. 굉음과 함께 남태평양의 한 비행장을 떠난 에놀라 게이는 항법사 방커크의 안내를 받아 아시아를 향해 6시간을 날아가더니 갑자기 짐칸을 열어 4080kg짜리 작은 녀석을 투하합니다. 히로시마 상공에 투하된 이 녀석이 바로 인류 최초의 우라늄 원자폭탄 리틀보이입니다. 리틀보이를 투하한 당시 일본 방위대는 미국 폭격기 2대를 발견했다면서 경계 경보를 울렸지만 곧바로 취소합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워낙에 미군 폭격기가 등장하는 일이 빈번해 공습 사이렌 소리에 익숙한 상태였고, 만약 실제로 폭격할 것이었다면 10대가 넘는 폭격기가 떠야 하는데 단 2대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정찰 임무로 보고 경계 경보를 취소한 겁니다. 그런데 이 2대의 폭격기가 히로시마의 미래를 바꿔버립니다. 경계 경보를 취소한 지 1분도 지나지 않아 히로시마에 살던 일본인들은 시끄럽다, 는 느낌도 뜨겁다, 는 느낌도 느끼기 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낙하 장소로부터 10km는 잿더미가 됐고 히로시마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즉사했죠. 한미일 언론이 동시에 사망 속보를 띄운 주인공 시어도어 방커크는 이 에놀라 게이에 탑승한 10명의 미국인 중 마지막 생존자였습니다. 더 큰 인명 손실을 막는 대위를 위해 7만 명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각오로 리틀보이를 투하한 미군은 일본의 항복을 기대했지만 일본은 백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3일 뒤 또 한 대의 폭격기 박스카가 남태평양 상공을 날아갑니다. 이번에 출격한 박스카에는 또 다른 인류 최초의 폭탄이 실렸습니다. 뚱보라고 이름 붙여진 플루토늄 원자폭탄입니다. 리틀보이보다 덩치가 훨씬 컸던 뚱보의 무게는 무려 4670kg. 이 뚱보는 원래 군수공장이 모여있는 고쿠라에 투하될 예정이었으나 짙은 먹구름으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방향을 틀 수밖에 없었습니다. 투하 연료와 남태평양까지 귀환할 때 필요한 연료를 계산해보니 고쿠라에서 가장 가까운 대도시가 눈에 들어옵니다. 결국 뚱보는 나가사키에 투하되어 8만 명의 인명피해를 불러왔죠. 그런데 이렇게 원자폭탄 투하로 즉사한 희생자의 상당수가 한국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일제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로 강제로 징용해 군수공장으로 끌고 간 조선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놀라 게이와 박스카가 이륙한 곳이 사이판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티니안 섬인데 이 섬이 바로 제2의 한국이라고 불러야 할 곳입니다. 왜냐면 이 티니안 섬 원주민의 절반에 한국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왜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1997년 중앙일보의 이순남 기자는 남태평양 북마리아 제도의 상원의원 데이비드 싱을 만납니다. 티니안 섬의 원주민 차모로족 인싱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제2차 세계대전 때 티니안 섬에 살았던 한국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성싱은 자신의 할아버지 성 신신에서 따왔는데 신시성이 티니안에서 자연스럽게 싱싱으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티니안에는 싱시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50명 정도 되는데 모두 한국인의 피를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서 그들은 전부 경찰국장, 노동국장 등 정부요직 등
상류층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료 의원 스티븐 킹 역시 한국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킹의 성 킹은 한국의 성씨 김이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남태평양의 작은 섬 티니안에서 상류층을 형성한 한국인의 후손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외에도 최씨성이 변한 치오 등을 가진 티니안 원주민 참호로족은 꽤 많은데 이들 전부가 강제징용된 조선인들입니다. 어쩌다 이들은 남태평양까지 강제징용됐던 것일까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북마리아나 제도의 수도 사이판과 티니안은 전부 한국인이 강제로 끌려가 고된 노동에 고통받던 장소입니다. 원래 스페인이 소유했던 사이판은 독일이 소유했었습니다만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한 후 승전국 회의를 통해 일본이 지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년 내내 온화한 기후를 보이는 사이판은 사탕수수 재배에 최적지였고 이에 일본의 남양응발이라는 기업이 대규모 사탕수수 농장을 운영하죠. 그리고 1930년대 후반 그 노동자들을 대부분 오키나와와 조선에서 데려간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2010년에 드러났는데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1930년대 후반 사이판 등의 남양군도로 강제징용된 조선인들이 대부분 지옥같은 고통 속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제는 1939년부터 1941년까지 5,000명이 넘는 조선인을 남양군도로 강제로 징용했고 대부분의 조선인들을 비행장 건설과 사탕수수 재배 등에 투입해 혹사시켰습니다. 그러다 1941년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해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후 그들은 총알바지로 내몰려 폭격과 굶주림에 시달리다 대부분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사이판과 티니안이 자리한 북마리아나 제도는 미군에게도 일본군에게도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1944년 6월 15일 발발한 사이판 전투는 태평양 전쟁에서도 가장 치열했습니다. 사이판은 슈퍼포트리스라고 불리던 B-29 폭격기가 일본까지 직접 날아갈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 모두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전투를 벌였는데요. 30일이 넘는 기간에 걸친 치열한 전투에서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약 20만 명의 미일병사 간 치열한 전투로 섬 전체를 피로 물들인 끝에 미군이 승리하기는 했으나 미군도 3,000명이 전사하고 10,0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죠. 일본군은 2만여 명이 사망하고 생존한 군인 및 민간인들은 일본 정부의 옥새 명령에 따라 전부 해안절벽에서 투신하죠. 당시 일본군 사령관 사이토 중장은 할복으로 충성심을 보였고 1,000여 명의 일본 민간인 전원은 만세절벽으로 올라가 차례로 투신했는데 절벽에 올라선 부인들은 아이들을 안고 투신하는 등 집단 관기에 휩싸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사이판의 수어사이드 클리프가 바로 일본군 최초의 전원 옥새가 있었던 만세절벽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이판 전투에서 강제징용된 조선인들의 희생도 컸습니다. 처음 조선 총독부는 환경이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고 10년 이상 된 장기 이주자에게는 농지도 준다는 약속으로 민간인을 남양군도로 끌고 가서는 조선인들을 강제노역시키다. 전투에서는 대부분을 총알바지로 희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이판에서 10분 떨어진 티니안 섬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군은 강제로 끌고 간 조선인들을 이용해 비행장을 건설하는 등 이 섬을 전쟁 준비를 위한 전초기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티니안 섬은 2.6km 활주로 4개가 있는 남양군도 최고의 비행장이었고 실제로 이곳에서 에놀라 게이와 박스카가 이륙했습니다. 1944년까지 티니안 섬 전체 인구는 약 18,000명이었는데 대부분이 일본인과 조선인으로 구성됐습니다. 일본군이 원주민 참호로족은 다른 섬으로 쫓아버렸으니까요. 그러다 사이판 전투 직후 미군은 이 티니안 섬을 공격했는데 7월 24일에 상륙해 일주일 만에 티니안 섬을 점령해버렸죠. 당시 8,000명이 넘는 일본군 대부분이 전사했는데 일본군은 당시 후퇴하며 조선인들에게도 옥새를 강요해 목숨을 잃었고 현재 티니안 섬에 세워진 한국인 위령비 아래에는 전체 5,000여 구의 유골 중 1,000구가 넘는 한국인 유골이 묻혀 있습니다. 1975년 대구대학교 설립자 이영식 씨는 티니안 섬의 한국인 유골이 밀림 속에 임시매장된 것 같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밀림 속에서 조선인지묘라고 쓰인 비석을 발견하고는 인근 지역에 흩어진 5,000여 구의 유골을 2년 동안 수습해 조국으로 봉환했죠. 수십 년간 남태평양 티니안 섬을 떠돌던 한국인 영혼들이 이제 경부고속도로 망양휴게소 맞은편 망양동산에 모셔졌습니다. 어쨌든 당시 일본군의 옥새 명령을 피해
정글로 도망쳤던 생존자 2,500여 명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으나 조국으로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상당수의 생존자들은 안타깝게도 배고프를 참지 못해 아사하는 비극을 맞이했고, 생존자들은 참호로족 26명이 도움으로 가까스로 섬에 정착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아 뿌리를 내린 강제징용자들의 후손이 현재 티니안 섬에서 킹시로, 싱시로, 치오시 등으로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티니안 섬의 전체 인구가 3,000명가량인데 이들 중 절반가량이 완전한 한국인의 피를 가진 참호로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티니안 섬에 세워진 한국인 의령비에 매년 제를 지내오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역시 한국인은 한국인인가 봅니다. 티니안에서 가까스로 생존한 이들은 한인회를 결성해서는 미군의 상륙에 감사한다며 자발적으로 미군을 도왔고, 미군으로부터 받은 월급을 모았습니다. 당시 한인회에서는 현재 돈 1,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정치자금을 헌금하기도 했는데, 당시 이춘재라는 이름을 쓰는 이가 쓴 서신에 따르면 금액은 적지만 티니안에 거주하는 2,400명이 조선인들의 피땀 어린 정성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돌아가지도 못할 조국의 광복을 위해 무려 4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모아서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활동하던 독립단체로 송금하는 등 조국의 광복에 힘썼습니다. 조선총독부의 약속에 속아 남양군도까지 끌려갔던 조선인들은 전쟁 후 그토록 바라던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상태로 남태평양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은 이제 티니안에서 참호로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슴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되어야겠습니다. 20세기에 발간된 모든 책 중에서 21세기에도 계속해서 원할 것인 확실한 단 한 권의 책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1961년 출간된 역사의 연구 A Study of History라는 책이 있습니다. 구상에서 완걸까지 40년, 집필에만 27년이 걸렸기 때문에 책이라고 부르는 것도 미안한 12권짜리 역작인데, 이 책을 쓴 저자는 영국 출신의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입니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소멸한 문명부터 헌존하는 문명까지 모든 문명을 탐사한 그가 사망하기 2년 전 충격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조선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이야말로 21세기 가장 완벽한 사상이라고 말이죠. 1973년 1월 1일 동아일보는 토인비와 인터뷰 기사를 실었는데, 해당 인터뷰에서 그는 21세기에 세계가 하나 되어 돌아가는 날이 온다면 그 중심은 동북아시아일 것이며, 그 핵심 사상은 한국의 흥익인간 사상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동안 사라진 문명과 헌존하는 문명을 모두 살핀 살아있는 백과사전이라 불리는 그는 하늘로 돌아가기 2년 전 인터뷰에서 21세기에 가장 적합한 사상으로 홍익인간 정신을 꼽은 것이죠. 프랑스의 제22대 대통령인 자크 시라크 역시 다른 국가는 워기에서 성인이 등장하지만 한국은 건국부터 성인이 등장해 나라를 다스렸다며 홍익인간 사상을 극찬했습니다. 즉, 널리 두루두루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이념으로 세워진 한국은 고난의 시기를 헤쳐나갈 영웅이 등장해 구해낸 국가들과는 그 시작부터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2022년 3월 전 세계를 극강히 공포로 몰아넣었던 중남미의 한 국가가 홍익인간 이념의 기초에 만든 교육 방법으로 국가의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교육 한국화라는 이름으로 불러도 중고, 홍익인간화라고 불러도 줍을 이 나라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인천에서 태평양을 지나 미국 대륙 위로 직선으로 날면 12,000km 떨어진 중미의 엘살바도르라는 나라에 도착합니다. 사실 엘살바도르는 가상화폐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상당히 익숙한 국가이기는 합니다. 왜냐면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지난 2021년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했기 때문이죠. 어쨌든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라는 것을 법정 통화로 인정한 국가가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획기적인 사건이었고,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이후 가격이 폭락하면서 정부의 투자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었고, 화산의 지열을 이용해 채굴용 전기를 공급하는 친환경 도시를 건설해 투자자를 유치하려던 비트코인 도시 건설 계획 역시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 국가이기도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라는 오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에는 마라 살바트루차, 바리오 18 등 악명 높은 갱단이 활동 중인데, 이들은 온갖 중범죄를 일삼는 쓰레기 집단입니다.
이에 2019년 취임한 부켈레 대통령은 이들을 때려잡겠다며 갱단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아쉽게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물론 효과는 있었습니다. 취입 후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봉쇄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법제율이 낮아졌으나 봉쇄 조치가 완화된 작년 3월부터 다시 급격히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26일에는 하루 6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해 역대 최고 기록을 썼죠. 이에 부켈레 대통령은 관보를 통해 공공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이유로 30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비상사태 기간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고 공권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영장 없는 체포가 가능해지는데 3월에 선포한 비상사태는 매달 연장되다 오늘까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렇게 정신없고 혼란스럽기만 한 엘살바도르지만 엘살바도르의 아이들은 밝은 미래를 이야기하며 자신의 꿈을 스스럼 없이 터놓습니다. 한국의 홍익인간 이념을 기반으로 한 뇌교육 덕분에 이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살바도르는 모든 학교에 이 교육을 보급해 홍익인간 이념으로 국가를 개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12일 엘살바도르 정부는 수도 산살바도르에 위치한 외교부 청사에서 시상식을 개최해 국가 최고상인 호세 시메온 까냐스 호세 시먼 카나스 상을 수여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직접 국가 최고상을 수여한 수상자는 특이하게도 머리가 희끗하게 센 한국인이었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는 보통 사회적, 교육적, 과학적인 기여를 한 인물에게 호세 시메온 까냐스를 수여하는데 한국인 이승원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총장이 받았습니다. 사실 이 대학교는 BTS 멤버 7명 중 6명이 졸업한 학교로도 잘 알려져 있고 졸업식에서 송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빌보드 기록을 새롭게 쓴 멤버들 2단인 학교라서 저런 상을 수상했을까요? 그가 엘살바도르에서 보여준 것은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입니다. BTS 멤버를 비롯 이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특별한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구경영으로의 초대라는 다소 이색적인 교양 필수 과목인데 지구촌 시대의 인간 뇌의 의식 확장을 위한 뇌교육의 가치를 알려주는 과목입니다. 이 뇌교육이 엘살바도르의 공교육, 아니 국가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지난 2011년 1월 7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는 뉴욕시 뇌교육의 날 선포 2주년을 기념해 모두를 위한 교육 에듀케이션 포 올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국제뇌교육협회 IBREA 파운데이션가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유네스코, 유엔 정신건강 NGO 위원회 및 뇌교육 도입에 관심이 있는 유엔 대표부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는데요. 그런데 그 관계자들 속에는 엘살바도르 유엔 대사가 관심 있게 이 세미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뇌교육협회는 미국 공립학교, 병원, 관공서 등 120여 개 지역사회에 뇌교육이 보급된 이후의 변화와 학습장애와 자폐아의 구체적인 사례가 발표되었는데 세미나 직후 엘살바도르 유엔 대사는 엘살바도르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며 교육 원조를 정식으로 요청해왔습니다. 아마 뇌교육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는 한국에서 정립한 학문입니다. 세계 최초로 뇌교육이라는 학문을 만든 종주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뇌교육은 홍익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정신을 바탕으로 인간 뇌의 근본 가치에 대한 철학과 체험적인 교육 방법론이 결합되어 인성회복과 두뇌 능력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8일 뉴욕시는 뇌교육의 날을 선포했고 미국 내에서만 수백 개의 학교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잡시 언급한 이승원 총장은 2009년 글로벌사이버대학교를 설립하면서 홍익정신을 건화기념으로 세웠는데 그보다 5년 앞선 2004년 국제뇌교육협회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유엔 공보국 UNDP1 정식 지위 NGO 기관으로 승인됐고 이를 계기로 엘살바도르에 정식으로 뇌교육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뇌라는 기관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생명체도 인간의 뇌만큼 복잡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존재는 없습니다. 인류과학의 정접이라 불리는 뇌과학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 중 하나는 뇌가소성 뉴로플래스티서티로 뇌는 훈련하면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뇌를 가진 다른 척추동물들은 시간이 흘러도 주변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머릿속에 떠올린 상상을 그대로 현실로 이뤄내는 창조적인 능력이 발휘하는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뇌입니다.
그래서 뇌의 신비를 밝혀내는 국가가 새로운 세기의 리더 국가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요. 21세기 뇌과학 분야에서 한국은 선진국을 따라가는 입장이었지만 뇌활용 분야에서 한국은 뇌교육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인간 뇌의 촬영과 개발을 위한 뇌교육 분야에서 가장 앞선 지위를 구축한 것이죠. 우리 뇌에는 인류가 당면한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홍익인간 정신의 실천이 없다면 이를 현실로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만 잘 살고 우리나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모든 사람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홍익인간 정신에 내재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뇌의 신비를 밝혀내는 국가가 새로운 세기의 리더 국가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그 뇌교육을 한국이 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뇌교육을 보급받은 엘살바도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엘살바도르 외교부와 교육부의 정식 교육 원조를 요청받은 뇌교육협회와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는 2011년 5월부터 7월까지 공립학교 한 곳을 대상으로 시법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2달간의 시법걸과 학생들의 신체 건강 증진 외에도 정서조절력과 자아존중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엘살바도르 정부는 즉각 대한민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죠.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공교육 지원에 나섰는데 4개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 교육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학생 시법 교육, 보수 교육 및 컨설팅을 병행했습니다. 뇌교육협회는 모든 학교마다 한국인 전문가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의 전문가를 직접 양성하는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기로 결심한 겁니다. 공교육 컨설팅이 끝난 2013년 눈에 띄는 성과를 목격한 엘살바도르 정부는 전국 학교의 뇌교육을 확대하기로 결정했고 177개 학교 교장단 연수를 실시하고 2017년까지 2,000명의 교장이 연수를 받도록 했고 전국 6,033개 모든 학교로 뇌교육을 전파하기로 결심합니다. 즉, 뇌교육을 공교육으로 설정해 전국 모든 학교에 전파하겠다는 것이죠. 교장들과 교사들은 뇌교육 트레이너로 만들면 이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인데 지난 12년간 엘살바도르에서 실시한 뇌교육 덕분에 엘살바도르의 아이들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오랜 기간 내전에 시달리면서 빈곤에 시달리는 것이 다반사고 교육 환경은 최악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갱단과 연관된 직업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해 있었고 정서적으로도 불안했었죠. 밝은 미래를 꿈꾸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마지못해 학교에 오더라도 수업에 전혀 집중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뇌교육 실시 3개월 만에 아이들은 완벽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1회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뇌교육 프로그램인 뇌체조와 멍상을 실시했는데 명상을 하며 자신의 내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희망, 꿈과 같은 단어들이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프로그램을 도입했던 산살바도르 교회의 디스트리토 이탈리아 학교는 두 갱단의 세력권이 맞물려 늘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고 전국 학교 평가에서 늘 꼴찌였는데 수학 부문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발견한 학생들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고 출석과 학업 성적도 올랐습니다. 당시 뇌교육협회에 교육 원조를 요청했던 교육부 장관 살바도르 산체스 세레는 대통령이 되었고 그가 엘살바도르 모든 학교에 뇌교육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뇌교육을 화문으로 정착시킨 이승원 총장은 자신이 쓰레기 같다고 느꼈을 때 뇌교육을 창시했습니다. 그가 대학에 번번이 떨어져 삽수 중일 때 우연히 다리 밑에서 쓰레기를 보고 자신이 마치 그 쓰레기 같다고 느꼈다고 회상합니다. 그때 그 쓰레기가 가치 있게 쓰였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이를 산에 가지고 가서 구명이를 파고 호박씨를 씹었죠. 그해 가을 호박이 주렁주렁 얼렸는데 이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하죠.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겼고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때 그 자신감과 가치를 타인들도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뇌교육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바램처럼 현재 뇌교육은 엘살바도르를 포함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독일, 러시아, 캐나다, 뉴질랜드 등 수많은 나라에 보급되어 있고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역시 뇌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가까운 시에라리온은 2014년부터 뇌교육 도입을 천명했죠. 뇌교육을 받는 전 세계인들은 지구와 인류의 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 함께 행복하고 함께 공생하는 홍익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즉, 지구 시민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흥익인간 정신을 안고 태어난 뇌교육이 전 세계 곳곳에 전파되어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랜 세월 한국이 갖지 못했던 무기핵을 마침내 한국이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러시아의 위협 때문에 한국이 우회로를 통해 핵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국의 핵 보유를 결사 반대했던 미국도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한국 핵 보유에 대해 승인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대체 한국은 어떻게 핵 보유가 가능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경고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전화회견에서 공개된 충격적인 사실을 다시 확인해주며 다가오는 핵 위협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제까지 핵 사용에 대해 소문만 돌았던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핵을 전쟁에 동원할 것을 선언한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 국방장관의 입에서 더티밤이 사용될 것이며 핵 사용과 관련 이제부터는 다른 국가의 책임이라는 말과 함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더티밤은 저위력 핵무기를 뜻하는 것으로 재래식 폭탄에 방사성 물질을 채운 방사능 무기입니다. 더티밤이 터질 경우 대기에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분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방사능 오염을 일으킵니다. 핵무기와 다른 점은 더티밤의 경우 위력 차원에서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범위와 규모를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핵이 터진 주위로 강력한 방사능이 분출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이 방사능에 의해 망가지는 핵무기와 달리 더티밤은 치명적인 방사능 유출이 일어나는 무기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능이 본격 전쟁에 동원될 수 있다는 점과 적군과 아군, 모든 진영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핵전쟁의 서막이 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무기. 러시아가 마지막 수단까지 꺼낸 것에 대해 미국은 러시아가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이라며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 단호하게 거짓말이라고 알렸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토니 블링컨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더티밤 사용 선언이 우크라이나와 그의 동맹국을 흔들려는 수작이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죠. 블링컨 장관은 만약 저위력 핵무기를 러시아가 사용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묵과하지 않을 것을 지적. 미국도 러시아를 상대로 핵을 쏘는 일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례적으로 핵 탑재 잠수함 위치를 공개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아라비아해에서 미국 핵 추진 잠수함 웨스트 버지니아의 위치를 공개. 이 잠수함의 사거리 안에 러시아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러시아를 향한 협박 아닌 협박을 가했습니다. 보통 미군의 주력 자산이라 할 수 있는 핵잠수함을 공개적으로 위치까지 공개한 것은 명백하게 러시아를 향한 미국의 견제 의사라 할 수 있죠. 러시아도 이에 대해 모르진 않았으나 메시지를 바꾸진 않았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과 쇼이구 장관은 미국 핵잠수함 위치 공개와 발맞춰 더티밤 사용에 대해서 러시아는 사용에 대해 분명히 말했다는 말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장에 사용할 것을 암시했죠. 결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핵이 등장할 예정인데요. 자칫 잘못하면 대규모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긴급한 상황. 재래식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후폭풍이 올 수 있는 핵 사용에 많은 유럽 국가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한국 무기를 수입하며 재난에 대비하던 폴란드가 있었죠. 폴란드는 러시아가 기어코 핵을 사용하려는 모습을 보곤 공포에 질렸습니다. 결국 폴란드 대통령은 미국에게 핵무기를 요청하게 되었는데요. 폴란드 주간지 가제타 폴스카를 통해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미국을 상대로 핵 공유 프로그램에 폴란드가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핵무기를 폴란드에 제공할 것을 미국에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가 안보적으로 강화되기 위해선 핵은 필수라 말한 그는 노골적으로 미국 정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러한 요청에 대해 전혀 들은 바 없다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핵을 다른 국가에 누출하지 않으려는 미국은 명백히 폴란드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밝힌 사실조차 부인하며 미국에선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거리를 두었죠. 그러나 최근 러시아에서 더티밤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미국도 기존 핵무기 제공 거부 입장에서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근거리에 위치한 폴란드 역시 더티밤의 여파에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폴란드는 러시아 침략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가입니다. 최근 벨라루스도 기존 중립 입장에서 러시아 편으로 돌아서면서 폴란드도 우크라이나처럼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에 폴란드는 다급하게 재래식 병력을 사들이며 전쟁에 급격하게 대비한 것이죠. 그러나 전쟁의 한가운데 빠르게 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없었고 그 중에서 폴란드 정부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곳은 단 한 군데였습니다. 바로 한국이 해당 국가였는데요. 한국의 다양한 무기를 직접 본 폴란드는 만족스러운 무기 경험을 통해 다량의 한국 무기를 수입하기에 이릅니다. 실제 올해 국내 방산기업이 폴란드와 맺은 수출 계약은 한화로 약 21조 2,3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폴란드는 KAIEFA 50 경공격기 48대, 현대로템의 K2 전차 980대,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 648문, K239 다연장 로켓 288문 등 엄청난 양의 무기를 싹쓸이하면서 구입을 서둘렀죠. 다른 국가에서 걱정할 정도로 폴란드는 너무도 많은 물량을 선주문하면서 도입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도 엄청난 물량의 생산 라인을 전체 다 가동하는 등 폴란드의 요구 조건에 맞추기 위해 24시간 공장 가동에 들어갔죠. 그런데 놀랍게도 21조 금액의 무기 수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 무기 도입까지 폴란드가 선언한 것입니다. 현재 독일의 라인메탈사와 호주에서 경합을 펼치고 있는 한국의 레드백까지 폴란드가 구입을 검토한 것이죠.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자체 개발 장갑차 보르숙 BORSUK 보안수단으로 한국의 AS-21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S-21은 레드백의 개발 단계 코드명을 지칭하는데요. 레드백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밝히며 레드백 사진을 SNS에 올린 것입니다. 폴란드에서 만약 레드백까지 추가 구입을 검토한다면 약 8조 5천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는 것인데요. 한국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수준의 무장을 폴란드는 갖추면서 본격적인 전쟁 대비에 나선 것이죠. 거기에 더해 폴란드는 핵무장 논의까지 나서며 핵까지 겸비한 강군으로 거듭날 준비를 마친 것인데요. 미국에서는 나토식 핵공유 방안은 물론이고 B-61-12 전술핵 폭탄까지도 폴란드에 도입할 것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미 싱크탱크 소속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폴란드에 핵을 배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폴란드 비행장에 B-61-12를 탑재할 전투기를 파견 폴란드를 방패로 러시아 핵 공격에 맞서겠다는 것으로 미국의 계획이 변경되면서 뜻하지 않게 한국이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핵 배치와 관련 한국도 전술핵 배치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폴란드가 B-61-12 핵 배치와 관련 한국에게 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과 폴란드가 맺은 군사협정 덕분에 가능한 일이죠. 과거 2014년 한국은 폴란드와 군사협정을 체결 양국 사이의 국방 분야 협력과 교류를 중점으로 두 국가 사이의 우호 증진을 위해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협정에는 군대에 필요한 군수 지원은 물론이고 당사자 군대에 대한 현대화된 무장 및 군사 장비 제공을 포함한 무장 및 군사 장비 공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핵도 이 공유의 개념 아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특히 한국과 지속적으로 군사협력은 물론 방산 분야에 있어 교류가 잦았던 입장이기에 핵 문제에 있어서도 폴란드는 한국의 입장을 10분 이해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서도 한국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폴란드 역시 이해하고 있기에 한국의 핵무기 소유에 대한 염원을 잘 이해하고 있죠. 게다가 한국 내에서 불고 있는 핵무기 보유 여론에 대해서도 폴란드는 최근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 잘 인지하고 있는 상황. 다시 말해 미국에게 제공받은 핵을 한국에게 넘겨주는 것은 물론 공동관리까지도 나설 수 있는 셈입니다. B-61-12 무기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도 한 차례 한국에게 제공하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었기에 미국도 한국에게 핵을 배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더티밤 사용으로 북한에서도 더티밤 사용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대비할 수 있게 핵을 제공해줘야 하는 상황. 이래저래 한국이 폴란드를 통해 핵을 공유받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덕분에 한국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을 마침내 손에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에 가까운 국제 정세와 폴란드와의 물자 협력 덕분에 가능한 일이지만 비로소 북한에 맞설 무기를 한국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오랜 염원인 한국 핵보유가 마침내 현실에 실현되길 기원하며 러시아는 물론이고 북한에 이르기까지 핵을 쥔 국가들이 함부로 핵을 꺼내 전세계 평화를 위협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